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토텍 코리아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국록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특히 이제 PCB 비하 안에서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그동안 스터디해온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목차입니다. 요 근래에 화두가 되고 있는 비하 신뢰성이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주로 그거에 대한 소개를 먼저 간단히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아토텍에서는 이 비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결정과 나노보이드 크게 이 두 가지 아이템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아이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이 두 가지 아이템에 대해서 큰 영향을 주는 인자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솔루션 익스체인지, 솔루션 플로우가 좀 큰 영향을 최근에 주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NCL이라고 해서 저희가 나중에 비하 신뢰성을 볼 때 요 근래에는 템 같은 고가의 장비를 이용한 기기 분석을 진행하긴 하는데 거기까지 갈 필요 없이 간단하게 단면 분석을 통해서 이 비하의 신뢰성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를 간단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아시는 것처럼 비하 신뢰성은 비단 최근에 이슈가 된 사항은 아니고요. 예전부터 항상 이슈가 돼 있었고 근래 한 10년 전부터는 항상 이제 비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이렇게 스텝 비하에서 비하 바닥, 캡처 패드라고 부르는 비하 바닥에서 주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비하 바닥에서의 캡처 패드의 신뢰성이 가장 화두가 되고 있고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논문을 통해서도 계속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아토텍에서는 2010년 초반부터 이 스터디를 시작했고 그리고 어느 정도 현재는 일정 부분 결론까지 나온 상황인데요. 그 결론은 한 2020년대부터 이렇게 스터디가 거의 완료가 돼서 오늘 그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하 신뢰성에 영향을 주는 첫 번째 인자로 재결정이 중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그 재결정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요 근래에 패키지 PCB는 전부 BMV 블라인드 마이크로 비하를 형성을 하면 그 위에 화학동을 진행하고 전기동까지 진행하는 그런 일반적으로 비하 P를 하는 공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비하 바닥이 여기에 있고 비하 바닥을 90도 눕혀 놓은 사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표면, 그리고 여기가 캡처 패드, 화학동이 어딘가에 있고 전기동 비하 필, 그리고 이제 표면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어디가 캡처 패드인지 어디가 화학동인지 전기동인지 전부 다 같은 구리 금속이기 때문에 크게 구별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럴 경우는 신뢰성을 걸더라도 스트레스를 인가하더라도 여기서 어디선가 크랙이 날 가능성은 당연히 적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비하의 형상입니다. 비하필까지 끝난. 반면에 이 사진은 똑같은 비하를 90도 눕혀놓은 사진입니다. 보시면 어딘가 일부러 저희가 이렇게 만든 시료인데 저희가 가상의 선을 이렇게 그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왼쪽 타겟 패드라고 부르는 캡처 패드의 CCL 부분과 그리고 화학동, 전기동, 도금으로 이루어진 도금층 사이에 어떤 가상의 경계면을 쉽게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여기에 이제 열충격을 비롯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인가하면 신뢰성 테스트가 가해지면 여기 부분에서 먼저 크랙, 파단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금이 끝났을 때 이러한 크랙 라인, 가상의 크랙 라인이 그려지지 않은 비하를 만드는 것이 현재 비하 신뢰성을 확보하는 가장 큰 중요한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첫 번째 앞선 사진과 지금 보여드린 사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원래 있던 캡처 패드 카파 크리스탈과 그리고 도금으로 이루어진 도금 카파 사이에 이 결정 사이에 재결정이 이루어졌냐 안 이루어졌냐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첫 번째로 비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재결정이 먼저 이루어지면 일정 부분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재결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캡처 패드, 그러니까 원래 있던 CCL이 됐건 캡처 패드가 됐건 원래 있던 카파에서 화학동, 전기동 층 사이에 재결정이 진행된다고 했는데 이 재결정은 원래 있던 카파 조직이 도금층의 카파 조직으로 이렇게 확산하면서 재결정이 진행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은 저희가 화학동, 전기동을 하고 나서 급속 냉각을 통해서 재결정을 억제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래층의 카파 조직은 카파 크리스탈은 좀 크리스탈 사이즈가 큰 그런 구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위쪽에 재결정을 억제한 도금층의 카파 조직은 굉장히 미세한 미립자 조직을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화학동은 이미 전기동까지 하는데 화학동을 하고 나서 시간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화학동은 이미 이 원래의 바닥면에 카파 서브스트레이트 캡처 패드와 재결정이 이미 끝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학동도 이 캡처 패드의 카파 크리스탈 스트럭처를 그대로 이어서 형성된 것을 재결정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그리고 이제 이 급속 냉각으로 억제한 전기동층의 재결정도 다시 이제 온도를 올려줘서 재결정을 시킨다면 이 아래쪽에 있는 카파 스트럭처가 그대로 위쪽으로 확산되는 형식으로 재결정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 왼쪽의 사진은 전기동 직후에 냉각 처리를 해서 재결정을 억제한 사진이고 오른쪽의 사진은 정상적으로 뭐 상온이 됐건 베이킹이 됐건 어닐링을 통해서 재결정을 마친 카파 조직입니다. 보시면 이 오른쪽 사진은 아래쪽에 캡처 패드에 원래 재결정이 끝난 캡처 패드가 있었을 것이고 그 위에 화학동, 전기동이 형성이 됐는데 아래쪽에 있는 카파 스트럭처가 그대로 도금층까지 침투해서 한 개의 큰 크리스탈을 형성한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동층의 크리스탈 스트럭처가 새로 생기는 게 아니라 아래쪽에 베이스에 있던 스트럭처를 그대로 따라간다. 이렇게 재결정이 된다로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래에서 위쪽으로의 재결정, 바텀업 리크리스탈라이제이션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블라인드 마이크로바이아를 비아피를 하고 나서 분석을 했을 때 이러한 조직이 보인다고 하면 아래부터 위까지 싱글 크리스탈이 보인다, 큰 크리스탈들이 보인다라고 하면 그리고 경계면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크랙 라인이 보이는 것보다 신뢰성이 높은 비하라고 판단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이 캡처 패드와 화학동 경계면 그리고 화학동과 전기동 경계면 그 사이에서 어떤 불순물이나 재결정을 방해하는 그러한 인자가 없는 깨끗한 퓨어 카파 조직이라고 상대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얘는 왼쪽의 사진에 똑같이 이제 냉각 처리를 해서 재결정을 억제한 사진이고 오른쪽의 사진은 재결정이 끝난 사진입니다. 오른쪽의 사진을 보시면 재결정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로 방향으로 하나의 선을 쉽게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90도 높여서 처음에 보여드린 비하 사진과 마찬가지로 얘는 도금은 끝났지만 캡처 패드도 카파고 도금층도 카파지만 카파 사이에 재결정이 진행되지 않아서 가상의 향후에 크랙이 발생할 수 있는 가상의 크랙 라인이 이미 형성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앞에서 말씀드린 바텀업 재결정이 정상적으로 잘 된 비하와 비교했을 때 얘는 신뢰성이 낮은 그런 비하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비하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상의 비하는 저희가 재결정이 되기는 됐습니다. 그런데 각각된 거죠. 도금층 따로 그리고 이미 캡처 패드는 원래 재결정이 끝난 상태였고
그래서 재결정은 됐지만 서로 떨어져서 진행이 됐고, 도금층의 재결정만 생각해 보시면 바텀업이 아니라 탑다운으로 이 아래 캡처 패드부터 성장해서 재결정이 된 게 아니라 도금층 위쪽에 있는 도금층이 자체적으로 재결정이 진행됐기 때문에 바텀업에 대비해서 탑다운 리크리스탈라이제이션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재결정 상태가 관찰이 된다라고 하면 나중에 뭐 신뢰성 평가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리스크가 큰 비하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페이지가 넘어갔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재결정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이 뭔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제 재결정 사진들은 전부 다 재결정이 어디선가 끊긴 사진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첫 번째로는 이 캡처 패드와 화학동 사이의 경계면이 그어지는 겁니다. 지금 세로선으로 두 줄이 보이는데 세로선의 왼쪽은 캡처 패드와 화학동의 경계면이고 오른쪽 선은 화학동과 전기동의 경계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화학동과 전기동 사이에서는 크리스탈이 싱글 크리스탈이 되어 있습니다. 재결정이 화학동, 전기동 간에는 재결정이 잘 된 거죠. 그런데 화학동과 캡처 패드 사이에는 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정 구조가 다른 것을 쉽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재결정이 억제되는 화학동과 캡처 패드에서의 재결정이 억제되는 이러한 상태다라고 하면 저희가 쉽게 예상해 볼 수 있는 원인으로는 아래에 이제 모식도를 간단히 그려 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화학동을 하기 전에 이 캡처 패드, 타겟 패드의 상태가 오염이 되어 있는 것을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화학동을 보통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PCB에서는 이 비아피를 할 때 화학동, 전기동으로 보통 진행하게 되는데 화학동을 하기 전에 이 캡처 패드가 오염이 되어 있고 이게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화학동이 진행됐다라고 하면 이 캡처 패드와 화학동 사이의 오염물은 그 후 공정, 전기동이든 아니면 패터닝 공정이든 이런 공정에 의해서 제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이제 요 사이에 이미 이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카파 투 카파 정션을 이루는 데 있어서 방해 인자로 허들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러한 조직이 형성된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원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오염물이 잔존한 경우를 말씀드렸는데, 오염물이 잔존하지 않더라도 당연하겠지만 여기가 이제 캡처 패드에서 화학동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될 거잖아요. 화학동이 아래에서 위로 이제 성장을 해 나갈 건데, 화학동 초기 반응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화학동이 초기에 반응이 시작할 때 카파 이온이 소모되면 그 카파 이온이 계속 보충이 충분히 돼야 되는데 카파 이온 보충이 충분치 못해서 카파가 도금되지 않고 화학동 안에 있는 첨가제들이 오히려 공석으로 형성이 됐을 때, 이런 경우도 이러한 캡처 패드와 화학동 사이에 재결정이 억제되는 이러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오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인자들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화학동과 전기동 사이에서 어떤 경계면 크랙 라인이 관찰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똑같습니다. 만약에 화학동이 끝나고 전기동 공정까지 가기 그 전에, 전기동 직전에 화학동으로 이루어진 표면이 또다시 오염이 되었다, 그 오염원이 제거되지 않고 전기동이 진행됐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렇게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외에도 저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전기동 약품 안에는 여러 가지 첨가제들이 레벨러, 브라이트너, 염소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유기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기물이 과하게 전기동 초기 반응에 과한 유기물 덩어리가 이 패드, 화학동으로 이루어진 패드에 흡착이 됐다. 그러면 얘는 화학동과 전기동 사이에 오염원으로 작용을 하고 그 오염원으로 인해서 재결정이 억제된다, 이렇게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모식도, 그리고 예상 가능한 원인,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론적으로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관련한
사진 그리고 분석한 결과들도 나오니까요. 그 부분은 좀 이따가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화학동을 두껍게 했을 때 화학동 층 안에서 화학동 가운데에서 어떤 경계면이 관찰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잘 발생하지 않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화학동 두께보다 굉장히 과하게 화학동을 두껍게 올렸을 때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섹션 사진은, 단면 사진은 저희가 일부러 화학동을 두껍게 해서 이런 불량 현상을 만들고 이를 관찰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얘는 화학동 안에 우리가 카파 도금에 필요한 카파 이온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도 화학동 층의 물성이나 화학동 약품의 특성을 관리를 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첨가제들이 들어가는데, 이런 첨가제가 화학동 층 안에 어쩔 수 없이 공석이 일부 됩니다. 그런데 화학동 두께를 두껍게 올리면 절대적인 이 첨가제의 양도 많이 공석이 되는 거죠. 그리고 화학동이 재결정이 될 때 이러한 첨가제들이 한쪽으로, 스트레스가 없는 쪽으로 몰리게 되는데, 이게 하나의 레이어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화학동을 두껍게 하고 첨가제가 공석량이 많아지면 이 첨가제가 오염원으로 작용을 하고 화학동 내부에서 크랙 라인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는 일반적으로는 화학동을 이렇게 800나노 1미크론 이렇게 두껍게 올리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에서는 이러한 현상은 거의 실제로 양산에서 관찰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재결정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부분 이제 오염입니다. 오염, 그리고 패드의 클리닝, 첨가제 관리, 이런 것들을 좀 잘 해야 이러한 패드, 화학동, 전기동 이 3개 레이어의 재결정이 잘 진행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재결정이 대부분 이제 오염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그 오염이 아니더라도 도금 반응 자체에 있어서 어떤 빈 공극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보이드라고 부르는데, 이 보이드가 일반적으로는 수십 나노, 수백 나노 수준의 보이드를 일반적으로는 화학동이 잘 형성이 안 됐다, 전기동이 잘 형성이 안 됐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패드와 화학동과 전기동 사이에서의 아주 미세한 공극, 수십 나노 이하의 공극도 이제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극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공극들이 연결이 돼서 나중에 스트레스가 풀리면서 공극들이 연결이 되고, 이 연결된 공극 라인이 결국은 크랙 라인으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재결정도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나노보이드, 아주 작은 보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요 사진은 실제로 이제 저희 고객사에서 발생한 이러한 보이드, 크랙 라인,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하면 저희와 함께 분석을 해서 추정 원인들을 찾고 서로 이제 디스커션 했던 그런 페이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서포트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노보이드라고 하면 일단은 도금을 하면 원래 있었습니다. 최근에 생겨난 개념이 아니고 원래 있었는데, 예전에는 이런 나노보이드가 있어도 크게 신뢰성에 영향을 주지도 않았고, 그리고 관찰하는 방법도 이게 세분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관찰도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시되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는 분석법도 더 범용적으로 사용하고 계시고, 이런 수십 나노 수준의 보이드를 보는 분석법을 범용적으로 사용하고 계시고, 그리고 요것들이 나중에 크랙 라인으로 발전한다, 이런 것들까지 다 이제 공감대가 이루어져서 나노보이드가 굉장히 이제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노보이드 하면 10나노 수준, 10나노 이하나 수십 나노, 50나노 이하의 보이드들을 나노보이드라고 먼저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법이 요 근래에는 범용적으로 사용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이제 TEM을 이용한
분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IB 컷을 이용해서 아주 얇은 수나노 수준의 아주 얇은 이런 템을 관찰하기 위해서 아주 얇은 라멜라 시료를 만들고, 이 라멜라 시료를 템으로 관찰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나노보이드들을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템 라멜라 사진을 이제 촬영을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뭐 당연히 이런 공극들이 이 해상도가 높기 때문에 수나노 수준의 공극들이 보이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나노보이드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이 관찰하는 이유는 어쨌든 개선을 하기 위해서 관찰을 하는 건데, 그러면 이 나노보이드의 원인계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나노보이드의 원인계를 찾으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이 나노보이드가 어디에서 발생했느냐를 알아야 합니다. 얘가 화학동과 캡처 패드의 경계면에서 발생한 건지, 아니면 화학동과 전기동 사이에서 발생한 건지, 그 발생 위치에 따라서 접근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위치를 먼저 확정을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위치를 확정하는 방법을 여기에서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위치에 대해서 다른 모드로 사진을 찍는 것입니다. 동일한 위치에 대해서 일반적인 TEM, HAA, DF 모드로 사진을 찍으면 이런 공극이 보이는 사진이 찍히게 되고, 이 위치를 그대로 성분 분석을 진행합니다. EDS와 같은 성분 분석을 진행하면 이렇게 팔라듐, 니켈, 뭐 산소, 카파 이런 싱글 원소들에 대해서 원소 매핑이 그려지게 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팔라듐을 예로 들면, 팔라듐도 이렇게 팔라듐의 그 이온 농도가 높은 부분일수록 조금 더 진한 노란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여기 가상에 어떤 한 라인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팔라듐이 뭔가 좀 높게 뜨는 구간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여기에 있는 이 산란된 부분은 좀 노이즈라고 보시면 되고, 한 개의 어떤 선이 관찰되는 것을 저희는 요 한 개의 라인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니켈도 보시면, 니켈은 초록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니켈은 초록색으로, 니켈이 높게 찍히는 영역이 좀 더 짙은 초록색으로 이렇게 관찰이 되는 거죠. 그러면 팔라듐 선과 니켈 선을 그릴 수가 있는 거죠. 동일한 위치에 대해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니켈과 팔라듐을 특별히 따로 관찰하는 이유는, 니켈과 팔라듐은 화학동 공정에서만 쓰이는 원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팔라듐은 화학동 초기에만 들어가는 또 원소이고요. 그래서 이 니켈은 어떤 밴드로 어떤 면적을 가지고 촬영이 되게 되는데, 이 화학동이 이만큼의 두께를 가지고 형성이 됐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스케일 바가 200나노미터라고 되어 있는데, 얘 화학동 두께가 그러니까 대략 한 200나노 정도 형성이 됐다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 비하를 90도 눕혀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타겟 패드, 화학동, 전기동 이런 식으로. 원래는 이렇게 타겟 패드, 화학동, 전기동 이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걸 눕혀놨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화학동층이 여기 있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캡처 패드고 어디가 전기동인지를 또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팔라듐의 도움을 받는 거죠. 팔라듐은 화학동 반응을 일으켜 주기 위한 촉매 역할로 화학동 공정에 씁니다. 그 말은 이 촉매 팔라듐 위에 화학동이 시작된다는 뜻이고요. 이 팔라듐이 있는 이쪽이 화학동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니켈 매핑에서, 니켈의 밴드에서 왼쪽이 아닌 오른쪽이 화학동의 시작선이다. 그러면 이 오른쪽은 캡처 패드고 왼쪽은 전기동이다. 이렇게 세 개 레이어를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소 매핑을 통해서. 그러면 처음에는 이 나노보이드가 어디에 형성됐는지를 몰랐지만, 이제는 요 원소 매핑을 통해서 이 나노보이드가 캡처 패드와 화학동, 그리고 아니면 화학동 벌크 안에서 형성된 게 아니라 전기동 초기 반응 영역에 나노보이드가 형성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이 나노보이드를 개선하는 진행 방향도 전기동 초기 반응에 집중해서 어떤 액티비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노보이드를 관찰하는 방법, 그리고 개선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나노보이드의 위치를 먼저 확정하는 것이 항상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항상 나노보이드를 관찰할 때 이런 식으로 관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의 한 10년 정도 나노보이드 관련해서 스터디를 계속 자체적으로 진행을 해서 현재는 나노보이드에 발생하는 위치와 형태에 따라서 그 원인계도 대부분 이렇게 저희 입장에서는 거의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6가지 모드의 나노보이드로 이제 구분을 해놨는데 각각에 대해서는 다음 장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첫 번째 나노보이드 모드입니다. 저희가 뭐 TIV, T1 막 이렇게 명명은 해놨는데 얘는 뭐 나중에 필요하면 이제 보시면 되고 이런 경우입니다. 그 화학동 초기에 어떤 큰 덩어리로 나노보이드가 관찰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 나노보이드는 화학동이 끝난 직후에는 잘 관찰이 되지 않고 열 처리가 끝나면 더 명확하게 보이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유형의 나노보이드가 관찰이 됐다라고 하시면 얘는 팔라듐 슬러지에 의한 원인계가 가장 크다라고 접근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화학동 그냥 구리 금속만 있어서 바로 반응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반응이 구리 도금 반응이 잘 일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팔라듐이라는 촉매제를 쓰는데 이 촉매제가 기판에 그러니까 붙는 거죠. 기판에 저희가 적당한 양이 고르게 분포돼서 붙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어떤 관리가 잘못돼서 팔라듐 슬러지 저희가 원치 않는 큰 덩어리가 국부적인 위치에 증착이 됐다. 그 위에 화학동이 진행됐다라고 하면 이런 불량이 발생하고요. 그러면 왜 팔라듐 덩어리가 있으면 이런 불량이 발생하냐, 나노보이드가 발생하냐라고 하면 팔라듐이 있으면 말씀드린 것처럼 카파 도금 반응이 잘 일어납니다. 그런데 팔라듐 큰 덩어리가 있어버리면 너무 과한 도금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너무 과한 반응이 일어나고 화학동 반응이 일어날 때 부산 생성물로서 수소가스가 발생하는데 이 수소가스가 아주 빠른 도금 속도에 의해서 수소가스도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이 수소가스가 도금층 안에 트랩이 됩니다. 그러면 트랩된 수소가스가 나중에 열 처리를 하게 되면 재결정이 진행되면서 한쪽으로 빈 공간을 찾아서 움직이고 그게 도금층을 빠져나오게 되는데 이 수소가스가 빠져나온 그 자리가 그냥 비어있는 공극이 되는 거죠. 그리고 물론 이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냥 수소가스만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뭐 카파가 퓨어 카파 도금층이 퓨어 카파면 좋은데 카파 옥사이드도 일부 형성이 됩니다. COO 산소라도 만나서 그러면 이 수소가스와 또 산소 COO의 O가 만나서 물 분자를 형성하고 물 분자가 빠져나오면서 이런 공극을 만들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그렇게 반응이 되는데 어쨌든 화학동 초기에 과한 팔라듐 슬러지에 의해서 과한 화학동, 과한 수소가스 발생, 수소가스 트랩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러한 유형의 나노보이드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저희가 원소 매핑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원소 매핑도 하고 그리고 이 라인도 그리거든요. 그러면 이 공극을 지나가는 라인을 원소 라인을 이렇게 쭉 그어보면 저기에서 과하게 팔라듐의 농도가 높게 뜨는 그런 보이드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팔라듐은 정상적으로 촉매 역할을 하면 이 TEM EDS의 디텍션 리미트 아래 정도의 함량밖에는 증착이 안 되는데 그 이상 관찰이 될 정도로 증착이 됐다라고 하면 팔라듐이 뭔가 문제가 있게 덩어리체로 붙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이런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유형이 이제 팔라듐이 아니라 다른 원인인데 만약에 화학동 들어가기 전에 산화막이 심하게 있는 상태에서 화학동이 진행됐을 때 이럴 경우에는 당연하겠지만 그 산화막에 있는 그 산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산소와 또 수소가스가 만나서 물분자 형성, 공급 발생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라인 스케일을 딱 그었을 때
나노보이드를 지나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여기로 이렇게 쭉 선을 긋는다고 하면 이 공극을 지나갈 때 산소 피크가 높게 뜨는 거죠. 산소 피크가 높게 일반적인 경우보다. 그러면 얘가 캡처 패드의 산화막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화학동이 진행됐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화학동은 단일 공정이 아니라 뭐 클리너, 뭐 그 에칭, 그다음에 촉매, 화학동 뭐 여러 가지 디스미어부터 포함하면 한 10개 공정이 10개의 싱글 스텝들이 다 하나로 묶여서 화학동이 진행되는데 어떤 싱글 스텝에서 이 솔루션 익스체인지가 부족한 경우, 액 흐름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러한 나노보이드가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지금 나노보이드 관찰하는 나노보이드의 위치는 비하의 바텀입니다. 비하의 바텀. 기판의 표면에서의 나노보이드가 지금 저희의 관심사는 아니고요. 비하 BMV의 블라인드 비하의 바닥 캡처 패드 면에 이 나노보이드가 지금 중요하게 지금 관찰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크랙이 나면 항상 거기서 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의 나노보이드를 줄여야 되고 거기서의 나노보이드 원인계를 지금 찾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화학동이 진행될 때 비하 안쪽에 화학동 약품이 충분히 비하 바닥까지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그게 부족하다고 하면 캡처 패드 표면에는 벽면이나 비하 벽면이나 아니면 기판 표면에 비해서 화학동 반응이 잘 진행이 안 됩니다. 물론 일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화학동 반응이 진행되지 않고, 화학동으로 카파가 퓨어한 카파 금속이 증착되는 게 아니라 화학동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첨가제, 유기물 첨가제도 들어가 있고 니켈도 들어 있습니다. 니켈도. 그러면 카파가 충분치 않아서 비하 안쪽에, 비하를 컵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컵 안에 카파 이온이 충분히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도금 반응으로 일단 소모가 한번 되면 신규 액이 들어와서 카파 이온을 빨리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솔루션 익스체인지가 부족하다고 하면 그 새로운 카파 이온 보충이 늦어지게 되고, 그러면 그 사이에 남아있는 니켈이나 어디티브들이, 첨가제들이 공석이 되게 됩니다. 카파가 공석되어야 되는 대신에. 그러면 이러한 공극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 지금 나노보이드는 여기가 비었다는 겁니다. 비어 있거나 오염이 됐거나. 그러면 여기가 카파가 아닌 것들은 다 나노보이드인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어디티브로 인해서도 이러한 공극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솔루션 익스체인지가 부족해서 비하 바닥에 도금 반응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서.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화학동 전에 에칭단도 들어있는데, 소프트 에칭에서 캡처 패드 클리닝이 충분히 되지 않았을 때도 이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다음 유형은 저희가 화학동 얘는 캡처 패드 바닥에 러프니스가 너무 심한 경우, 아니면 특정 화학동을 썼을 경우에 발생하는 유형입니다. 전기동에서 이런 좀 효과가 좀 더 쉽게 관찰이 되는데, 어떤 에너지가 모이는 부분, 피크라고 부르는 튀어나온 부분에서는 반응이 좀 더 빨리 일어납니다. 골짜기에서보다. 그래서 이 봉우리에서의 반응이 먼저 일어나고 화학동 시드가 먼저 형성이 되고, 그 시드가 옆으로 이제 커지면서 그 인접한 시드와 만나고, 그래서 이 세 번째 사진에서는 시드가 이제 점점 형성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시드가 점점 자라다가 이렇게 가운데가 비어 있는 상태로 서로 만나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가운데가 공극이 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러프니스가 너무 심한 경우, 아니면 화학동이 종류에 따라서는 화학동 약품 자체가 골짜기보다는 봉우리를 먼저 도금을 하는 그런 화학동을 썼을 경우, 이런 유형이 쉽게 관찰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전기동 부분입니다. 전기동은 당연히 전기동 첨가제가 잘 관리가 되지 않아서 그 전기동 첨가제가 브레이크 다운 되면 도금에는 크게 영향을 안 주면서 불순물로 작용하게 되는데, 에이징이 전기동 약품이 오래되면 그 불순물이 관리가 잘 안 된 경우에 이 전기동 도금층에 공석이 되고, 그것들이 이제 공극으로 남는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얘도 저희가 그냥 이론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전기동에서 쓰는 첨가제에서 쓰는 대표적인 성분들이 높게 검출이 됩니다. 이 영역에서. 이런 경우에 전기동 첨가제 관리가 부족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더 과한 경우에는 더 과한 경우에는 이렇게 큰 공복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전기동 첨가제 성분들이 EDS 매핑에서 검출이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나노보이드 유형별로 말씀드린 거고, 이 페이지는 이것들을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이제 원인계와 그리고 포텐셜 솔루션은 저희 아토텍에서 이런 약품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이런 장비적인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페이지고요. 그리고 솔루션 익스체인지가 계속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특히 저희는 표면이 아니라 안쪽입니다. 비하 안쪽. 그래서 왼쪽 사진에 비해서 오른쪽은 캡처 패드 클리닝이 더 깨끗하게 한 거죠. 애칭을 더 많이 해서.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쉽게 이제 비교할 수 있어서 사진을 하나 넣어봤고요. 그리고 이 솔루션 익스체인지의 영향을 쉽게 볼 수 있는 거는, 기판을 이제 처리를 할 때 요 캡처 패드 여기서는 크랙이 나도 표면도 여기에 CCL이 있고 화학동 전기동이 올라가잖아요. 동일한 기판을 관찰을 했을 때 여기를 관찰하면 아마 크랙 라인이 보이고 여기는 크랙 라인이 안 보일 겁니다. 동일한 장비, 동일한 약품을 동시에 처리한 기판 한 장에서 관찰했을 때. 그 말은 바로 솔루션 익스체인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 페이지를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저희가 화학동 같은 경우는 수직 타입의 화학동과 수평 타입의 화학동이 있는데, 수직 타입에서는 관찰되는 이러한 크랙 라인이, 비하 바텀의 크랙 라인이 이 수평 화학동에서는 관찰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평 화학동은 플러드바라고 해서 약품을 홀 안쪽으로 밀어 넣어주는 그런 도구들이 조금 수직에 비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직과 수평을 비교해도 쉽게 이런 솔루션 익스체인지의 영향을 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템 사진까지 보기에는 너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NCL이라고 하는 방법을 아토텍에서는 추천을 드리는데, 얘는 섹션을 하고 나서 애칭을 하면, 약품 애칭을 하면 이러한 그 경계면이 보여요. 여기가 화학동 경계면입니다. 화학동이 아무래도 캡처 패드나 전기동보다는 크리스탈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먼저 애칭이 되거든요. 약품에 의해서. 그러면 이 화학동 애칭선과 인접한 가장 가까운 크리스탈 그 그레인 바운더리들을 가상선을 하나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 화학동 기준선과 그레인 바운더리 가장 최단 거리의 그레인 바운더리 선에 그 비율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크랙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한번 보시고, 그래서 여기 검은 선과 하얀 선이 서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아래쪽으로 올수록 맨 위에 있는 것보다는 아래쪽에 있는 게 크랙이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죠. 얘는 그러니까 섹션하고 셈으로 EBSD만 관찰을 하면 이렇게 쉽게 크랙의 가능성을 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이 저희가 그 비하 신뢰성 관련해서 말씀드린 내용이었고, 비하 신뢰성은 단순히 어떤 거 하나만 개선하면 다 된다 이게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가 다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인터페이스도 깨끗해야 되고, 화학동, 전기동, 약품도 중요하고, 그리고 설비적인 측면도 중요하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봐야 되고,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까 나노보이드 유형을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유형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비하 하나에서 여러 가지 유형의 나노보이드가 동시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개선 활동이 진행이 돼야 합니다. 예, 이상이고요. 시간이